네, 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올해에도 장마가 왔나 보다 했던 게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도대체 왜 이래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장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올해 장마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여름 장마가 이렇게 길어지는 원인이 뭘까요? 일단 가장 큰 건 결국 지구 온난화입니다. 예. 올해 그 시베리아 지역에 굉장히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1월부터 5월까지는 한 평균보다 5도 이상, 예. 6월에는 10도 이상. 사실 10도 이상이라는 건 평균 기온이 엄청난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북반구 쪽이죠. 북극 쪽에 그 시베리아 쪽이 고온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이 북반구 쪽의 기압계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 상층에 상당히 찬 공기가 내려왔는데 이게 굉장히 예상보다 강했던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찬 공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 사이에 장마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예. 대개 이 북태평양 고기압 한 7월 25일 정도 되면 발달하면서 장마전선을 북한으로 밀어 올립니다. 통상.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북쪽에 찬 공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못 밀어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이에 형성된 장마전선을 그러니까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쪽에 계속 위치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나면 이제 최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역대 예. 가장 길어지고 또 장마일 수도 이제 가장 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 올해 정말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이것도 결국 북쪽 찬 공기와 그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예. 기온차가 크면 클수록 비구름은 더 발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북쪽의 찬 공기가 그렇게 차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강하게 발달하지 않았을 텐데 예. 이게 이제 워낙 차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기온차가 크다 보니까 좀 비가 많이 이제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발생을 했고요. 첫 번째는 예. 이번 장마가 굉장히 독특한 게 평년 장마 같은 경우는 대개 집중호우가 한 지역 정도 예를 들어서 남부 지역이라든가 혹은 중부 지역에 많이 내리고 대개 끝나는데 다른 데는 좀 많이 오지만 올해는 지금 전국을 지금 계속 오르내리면서 다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주 엄청난 호우를 이렇게 이제 계속 왜 그러냐면 장마전선 한 곳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북쪽 찬 공기가 더 강하면 밑으로 밀어내리고요. 예. 다시 남쪽의 고기압이 더 강하면 북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두 힘 사이에서 지금 오르내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한 그 기단차가 있는 바람에 실제로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는 거죠. 예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만 집중호우가 좀 나왔는데 올해는 전국적으로 지금 나온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또 밤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늦은 밤에 비가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최근에 들어와서 기후변화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죠. 예. 야행성 장마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건데, 대개 이 육지와 땅에, 그러니까 육지와 그 해양 사이에 온도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예. 이 서해 같은 경우는 밤이나 낮이나 기온차가 별로 없죠. 바다는 비열이 높으니까. 예. 그런데 반해서 육지 같은 경우는 낮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복사능각이 심하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자, 이제 이때 밤에 이제 서해상에 있는 어차피 우리나라 장마전선으로 서해상에 있는 공기가 유입이 되거든요.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들어오는 공기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육지는 굉장히 차지 않습니까? 특히 북쪽에 찬 공기는 굉장히 차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 대기 불안정이 극심해지는 거죠. 온도차가 별로 없는 낮보다는 오히려 밤보다는 오히려 더 추워지는 새벽에 때가 가장 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올해 장마 같은 경우는 새벽에 가장 많은 이 호우가 좀 나타났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태풍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볼 텐데요. 태풍 장미가 현재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태풍 특징이 궁금한데 좀 비가 많을지 또 태풍 위력이 좀 셀지 속도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현재는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서 북상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한 3시 정도 좀 넘어서
이제 현재는 거의 그 통영 쪽으로 상륙을 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태풍은 이제 우리가 강도로 하면 제일 약하고요. 예. 그다음에 크기도 소형입니다. 제일 작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하고 소형급 태풍이고요. 현재는 이동 북상에 올라오는 속도는 시간당 한 40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건 60km까지 됐었으니까 굉장히 빨리 이동하는 그런 태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평상시에 올라온 태풍 같으면 뭐 그냥 조금 피해를 주고 가는 태풍일 겁니다. 예. 이 정도 뭐 제일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 소형이기 때문에요? 예? 소형이기 때문에? 네, 약하잖아요. 일단 강도는 예, 예. 약하고 크기는 소형이고. 예.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쪽만 조금 뭐 피해를 줄 정도 태풍급인데. 예. 올해는 제가 이제 문제가 달라졌냐면은 지금 뭐 남부지방 일단 태풍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남부지방은 엄청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 이런 태풍이 올라오면서 약간의 비만 내려도 예. 피해가 엄청 많이 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예, 예. 태풍이 아무리 태풍이 약해도 태풍은 태풍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은 강하게 분다는 거거든요. 예. 태풍의 강한 바람 중에서는 좀 약하다는 것일 뿐이죠. 그러면 지금 중심 최대 풍속이 한 20m 정도 되거든요. 예. 부산 옆에 남해안으로 상륙할 때. 그렇다면 순간 최대 풍속은 한 30m 정도까지 됩니다. 예. 그럼 우리가 보통 15m 정도가 넘으면 입간판이 날아가고요. 아. 한 20m가 넘으면 집기와장이 날아가고 뭐 30m 정도 되면 약한 집들은 무너지고 이 나무도 뽑혀 나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약한 태풍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지나가는 주변은 굉장히 피해가 일단 바람으로 많은데 예. 이 바람으로 인한 압력이 있습니다. 풍압이라고. 예. 이게 지금 산사면이나 이런 데 와서 압력을 주면 그나마 지금 비로 인해서 완전히 엄청 약해져 있는 집안이 예. 이런 데가 다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예. 태풍 자체로 평소 태풍으로 본다면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예. 오히려 이 피해는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태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장마 때문에 피해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태풍 언제쯤 한반도 빠져나가겠습니까? 일단 오늘 오후 한 4시쯤 저 통영으로 상륙을 해서 예. 포항 쪽 동해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울릉도 그 남쪽 해상 정도까지 진출한 데는 내일 새벽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오늘이라고 보고요. 예. 내일은 이제 동해안 쪽만 저 비가 좀 내리고 풍랑이라든가 바람만 좀 강할 것을 보고 우리나라는 일단 태풍의 영향권에서는 내일 오후에는 벗어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태풍이 지나가면 장마도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통 때는 태풍이 올라오면은 거의 태풍이 장마를 끌고 올라가고 해서 끝나거든요. 예. 이번에는 그렇진 않아요. 태풍이 뭐 그렇게 위력 있는 태풍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더라도 내일은 다시 충청도나 전북 이쪽으로 장마전선이 또 걸립니다. 예. 또 걸려서는 이제 그쪽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요. 일단은 뭐 장마는 현재 기상청 예상으로는 14일까지는 계속되는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계속 비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에서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제방이 터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각종 수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각 지역 수해 상황과 대비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주말 동안 남북권에 쏟아진 비로 낙동강과 섬진강 인근에 3,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낙동강의 경우 본류에서 그 제방이 터지면서 화개장터까지 강물에 잠겼다가 현재는 물이 빠진 상황인 건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낙동강의 본류의 제방 붕괴는 지금 화개장터하고는 이제 유형이 좀 다릅니다. 예. 낙동강 본류는 9일 새벽에 터졌고요. 화개장터는 섬진강 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의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면은 화개장터 같은 경우는 섬진강 본류에 있는 화개천이라고 하는 지류가 있는데요. 그 화개장터를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범람을 했습니다. 보면은 그 하동이라고 하는 지역, 섬진강 그 화개장터 하동이 있으니까 거기가 531mm 정도 왔습니다. 이게 일단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고요. 많은 비가 왔군요. 시간당 강우가
한 50mm 정도니까 이것은 뭐 정말 큰 530mm라고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끼리에서 좀 감을 잡으시려면 1년 우리 연평균 강수량엔 1,300mm 조금 넘거든요. 예, 한 예. 이틀 만에 한 40% 정도 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왔죠. 그렇군요. 그래서 한 300명분이 대피를 하고 도로도 유지를 하고 그랬는데 화기장터 거기 계신 분들은 32년 만에 침수됐다고 하는데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또 상류에 섬진강댐이 있거든요. 그 섬진강에는 섬진강댐이 있고 주암댐이 있는데 섬진강댐에서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양의 방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류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니까 이 화계천이라고 하는 데가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호우까지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이 침수가 됐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물이 빠져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예. 자, 지금 기록적인 폭우에 태풍의 영향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지역의 재방도 위험이 클 것 같거든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사실은 지금 섬진강, 영산강, 낙동강, 한강 이렇게 대하천해 같은 경우는 본류의 그 제방이 붕괴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방이 왜 붕괴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좀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의 댐에서 홍수 조절에 문제가 있는지, 댐의 용량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방 자체의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류는 잘 안정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지금 낙동강과 섬진강이 터졌고요. 다른 데는 보통은 본류보다는 지류지천의 제방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류에가 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본류가 많이 올라가면 지류는 못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제방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제방을 넘는 경우가 제방의 자체의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예산이 투자가 안 돼서 제방이 낮은 것을 아직 충분하게 보충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밤사이 남부지방 피해를 줬던 장마전선이 올라와서 임진강이 다시 비상 상황을 좀 맞이했습니다. 임진강은 올해뿐만 아니라 해마다 홍수 때 범람 위험 겪고 있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임진강이 피해가 상당히 많았었죠. 과거 기록에도 보면 96년, 8년, 9년 이때가 대홍수가 있었고요. 또 북한에 잘 아시다시피 환강댐이라고 하는 3억 5천만 톤 정도 되는 그 댐이 지어져서 그 이후로 무단 방류를 통해서 급작스럽게 남한의 피해가 많이 받고 있는데 임진강의 지형적 특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쪽이 3분의 2가 북한 쪽이거든요, 임진강이. 그렇고 그 북한 쪽은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이쪽 남쪽은 하류 지역으로 굉장히 경사가 완만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물이 내려와서 한꺼번에 물이 쏟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두 번째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같은 관계에서는 북한에 있는 자료라든지 거기에 있는 댐의 방류 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깜깜이식으로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임진강은 한강하고 연결돼서 바로 서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해에 밀물이 들어오면 임진강에 물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에서 와서 군남댐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어렵게 감내해서 겨우 조금씩 수위가 유입량이 줄어드는데도 임진강의 그 문산에 있는 비룡대교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올라가고 거의 넘칠 정도로 그것은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새벽 6시에 만조 때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황을 당하기 때문에 이 범람 위험이 매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북한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다시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걱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해결 방법은 없겠습니까? 일단 지금 북한도 어마어마하게 비가 왔습니다. 8mm 정도 왔는데요. 북한은 남한은 한
연평균 강수량이 1년 동안 오는 게 평균 한 1,300mm 조금 넘는데 예. 북한은 우리보다 좀 적게 옵니다. 한 1,100에서 1,200 정도 오는데 그중에서 800mm가 왔다고 하는 것은 1년치 올 것이 한 70%가 많이 왔군요. 이 장마철에 와버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불과 한 50몇 킬로 떨어진 지점에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군남댐이 있는데 거기서 받기에는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북한하고 협력 관계가 제일 좋습니다. 북한하고 협력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홍수와 가뭄과 물 관리를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과 같은 불안감은 좀 덜어지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지난번처럼 밀물이 홍수 때 서해에서 밀물이 들어올 때 북한에서 방류를 좀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면 우리 훨씬 유리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물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시간을 좀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무단으로 한 번도 통보를 하지 않고 최근에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임진강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홍수 방어 능력이 커져야 됩니다. 지금 군남댐은 이번에 봤을 때 북한에서 이 정도의 규모의 홍수량이 들어오면 이번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군남댐의 역량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홍수 저류지 같은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강 유역댐들의 방류량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한강 일대 침수 위험은 어떻습니까? 한강은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에서 홍수 조절을 주로 소양강댐하고 충주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물이 모여서 팔당에서 방류를 하는 형태. 팔당은 사실은 팔당댐은 홍수 조절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주의보가 2011년 이후에 이제 한 10년 만에 내려졌는데 한강 대교를 기준으로 8.5m 올라가면 홍수주의보. 그 다음에 10.5m 그럼 홍수경보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관심, 주의, 경보, 심각 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한강은 200년 빈도 홍수 대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 본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두 번째는 홍수주의보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홍수주의보가 8.5m 팔당 기준으로 보면 한 5,000톤 초당 5,000톤 정도 이상이 보내면 거기에서 한 4시간 정도 이후면 5시간 정도 4-5시간 되면은 잠수기에쯤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미리 교통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지류지천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그렇지만 본류에서는 200년 빈도까지는 우리가 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으로 보이고요. 자, 시간상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장마는 이어진다고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지금 당장 다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류는 상당한 홍수 방어가 잘 되어 있는데 지류지천들이 방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지류지천 중에서 제방이 설계 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은 좀 점검이나 이런 그 지역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도심지의 저지대 그다음에 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해. 지금 정도의 이런 게릴라성 호우와 이런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오면 설계 빈도를 넘는 우리가 애시당초 처음에 설계했던 용량보다 더 큰 비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하수도 같은 경우는 30년 빈도, 3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양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보다 높은 오면 하수도가 넘을 수도 있고요. 또 펌프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이나 저지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점검이 좀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들은 재난예보 경보를 잘 듣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런 앱이나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본인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당국의 어떤 그런 재난 경보나 지침에 잘 따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YTN 라디오 잘 들으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현재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피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석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